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없는데요. 다만 이젠 알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세상엔 정말로 상대방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더군요. 슬프게도 제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아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였던 아내는 어여쁜 외모만큼이나 착한 성품 때문에 인망이 두터웠고요. 결혼 후에도 가정적이고 사려 깊은 아내였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정성껏 밥상을 차려준 건 물론이고요. 없는 살림에 제 보약은 철마다 꼭 지어 먹이는 내조의 여왕이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해서요. 어머니가 저보다 아내를 더 예뻐할 정도였네요. 그런 아내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온 건 결혼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에 계속 실패해 난임병원을 다니던 시기였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늘 밝게 웃으며 맞이해주던 아내가 그날따라 안방문을 꽉 닫고 나오지 않더군요. 여보, 안에 있어? 나왔어. 집에 불 다 끄고 뭐하고 있는 거야? 여보. 안방문을 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운 건지 얼굴은 시뻘겋고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혼자 울고 있었어? 여보, 나 어떡해? 나 불치병이래. 앞으로 못 걸을지도 모른대. 이제 나 어쩌면 좋아?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횡설수설하는 아내를 달래 간신히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쯤에 아내가 자꾸만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았는데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난임병원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큰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했다더군요. 그래서 아내도 제가 걱정할까봐 따로 말은 안 하고 몰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진단 결과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일종인 희귀병에 걸렸다지 뭡니까? 신원이 특정될까봐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그냥 놔두면 온몸의 근육이 망가져 결국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말도 안 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당신이 왜 그런 병이 걸리겠어? 일단 내일 나랑 같이 다시 병원에 가보자. 그러나 재차 검진을 해봐도 다른 병원에 가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의사와 상담 후 아내는 바로 입원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막대한 병원비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퇴직금을 몽땅 쏟아부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매달 치료비와 약값, 간병비까지 더해지면서 빚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밤새 택배 상하차 일에 주말엔 대리운전을 뛰며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눈 녹듯 사라졌고 급기야 살던 집까지 팔고 월세로 옮겨야 했죠. 더는 간병인을 쓸 수도 없었어요.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간병비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보험이 안 되니까요. 어떨 땐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었죠. 맘 같아선 제가 아내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형제 자매도 없고 장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따로 처가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죠. 그때 나서준 게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고향에서 작게 국수집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걸 접고 아내 간병을 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아픈 건데 내가 돌봐줘야지. 넌 아무 걱정 말고 일에만 전념해라.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 저한텐 말도 없이 가게를 정리한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을 일궈온 가게인데. 어머니가 그 작은 국수집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았기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제 등을 다독이셨죠. 그깟 가게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식만 하겠냐? 너랑 며느리의 사정을 애미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체 하겠어? 그냥 간병인 쓰면 된다니까요. 제가 일을 더 늘리면 돼요.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머니까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가만히 제 손을 잡고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예, 철연아. 이 애미는 며느리 병도 병이지만 너까지 쓰러지면 그땐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지. 더는 아무 말 마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편으로 큰 힘이 됐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 혼자 아등바등 아내의 병을 감당하느라 너무 지쳐있던 상태였거든요. 그쯤에 아내의 병세는 부쩍 더 심화된 상태였어요. 다리에 이어 팔까지 마비 증세가 오는 바람에 혼자선 잘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비싼 치료약도 잘 듣지 않아서 진통제를 맞고 버티는 게 고작이었죠. 자연스레 우울증도 찾아와서요. 치료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해 의료진들도 애를 먹었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온 뒤로 아내의 컨디션도 부쩍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친모녀 같은 고부관계였기 때문일까요? 아내는 잘 알지도 못하던 이전 간병인들보다 어머니가 훨씬 편하다고 하더군요. 반면 어머니는 철이 지나 시드는 꽃처럼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일하며 틈날 때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실로 달려가 어머니와 교대하곤 했는데요. 어머니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내의 병에 완치가 없다는 거였어요. 결승선이 있는 달리기라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달릴 텐데 아내의 병은 영원히 달려야만 하는 마라톤과 같았죠. 아내가 병원 신세를 진 지 5년이 넘어가자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임마, 5년이면 너도 할 만큼 했어. 간병엔 효자 없다고 자식도 자기 낳고 길러준 부모 요양병원에 보내는 판에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그냥 이혼하고 이제라도 네 인생 찾아. 아이, 그래, 너희 어머니 생각도 해야지. 손주 재령이나 보면서 편하게 사실 나이에 왜 같이 고생을 시켜? 그 말들이 마음을 후벼 팠지만 차마 아내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자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철연아, 혹시라도 엄한 생각 말아라. 우리나라 남자들 지 마누라 병들면 열에 9은 떠나버리지만 난 널 그런 쓰레기로 키우지 않았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이야. 네가 며느리 버리고 이혼하면 그게 내가 죽는 날이다.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게 또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병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치신 겁니다. 급하게 응급수술에 들어갔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어머니는 허무하게 돌아가셨고요.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리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헛되게 가셨구나. 말년에 병원에서 꽃처럼 시들어만 가시다가 죄책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계실 땐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떠난 뒤엔 모든 게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내도 상심이 커서요. 몸 상태도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였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식사도 힘들었고요. 의사소통도 쉽지 않아 어지간한 간병인들은 하루도 못 견디고 그만둬 버렸네요. 결국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 옆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살던 집을 빼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어머니가 살던 고향집을 처분하고 나니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겨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플러스 없이 마이너스만 이어지는 생활이 평생 계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채 2년도 안 돼 모아둔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최소한의 생활비에 병원비, 약값이 밀리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빚에 빚을 더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아내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는 아내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도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던 걸까요? 하루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나 때문에 당신도 너무 힘들고 어머님까지 그렇게 가시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당신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 그냥 나 버리고 가. 이혼하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꾹 참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럴 순 없어. 아픈 당신을 내가 어떻게 버려? 반대였어 봐. 당신이라면 아픈 나 두고 떠날 수 있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님 돌아가신 뒤로 살아있는 것조차 죄스러워서. 솔직히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지금 당신이 날 떠나면 당신이라도 살 수 있잖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지. 막말로 당신 버리면 내가 사는 게 사는 거겠어? 그래. 솔직히 말하면 힘들고 지치는 건 맞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는 건 상상도 못해.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리고 너무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우린 부부야.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몰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그런 저희 부부를 안쓰럽게 여겼던 걸까요? 어느 날 의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병과 관련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다는 겁니다. 아직 해외에서도 적용 단계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단 말에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아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 결국 신약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뒤로 놀랍게도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이 발발한 지 거진 10년 만에 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이 줄어들고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는 게 보였죠. 걱정했던 부작용도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그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희 부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부쩍 밝아졌어요. 원래 병원에선 저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도 잘 안 섰고 늘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요.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뒤로는 같은 병실 사람들하고 소소한 담소 정도는 나누는 사이가 됐죠. 특히 바로 옆 침대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과 부쩍 친하게 지냈는데요.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남 같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워낙 살갑게 저희 아내를 챙기기도 했고요. 제때 약을 먹었는지 물어봐 주기도 하고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하셨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분을 그저 친절한 아주머니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주머니는 제가 있을 땐 결코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인사만 좀 나누고 마는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가거나 잠깐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아내와 그 아주머니 둘이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하면 아주머니는 황급히 말을 멈췄고요.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절 맞이했죠. 뭐야? 아주머니랑 내 욕이라도 했어? 욕은 무슨 욕? 그냥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어. 말은 그렇게 해도 아내의 표정이나 분위기는 뭔가 어색했어요. 또 언젠가부터 아내는 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뭔가를 감추는 듯한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인 걱정이나 고민을 모두 털어놨지만 이제는 저에게 필요한 말 외엔 잘 하지 않았죠. 때때로 제게 말을 걸어도 뭐랄까 말투가 좀 묘했어요. 여보, 확실히 사람 마음가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할 땐 몸도 같이 망가지기만 했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은 뒤로는 몸도 나아지고 있잖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평소 현실적이던 아내는 마음의 평화라는 등 그런 뜬구름 잡는 단어는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말에 대해 깊게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위로의 방법을 찾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아내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면서 저는 한동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특히 같은 병실 아주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주머니의 아들 때문이었어요. 남자는 종종 아주머니를 병문안 오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제게 묘한 눈길을 주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면 자꾸만 아내에게 가짜는 수작을 걸기도 했어요. 건강에 좋다는 차를 나눠준다든지 같이 화장실에 가준다든지 하는 식이었죠.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맘 같아선 제가 하루 종일 아내 곁에 붙어 있고 싶었는데요. 하필이면 그쯤에 아는 형님 가게 일을 돕느라 자주 병실을 비우게 됐어요. 당시 빚이 이미 5억 가까이 있던 상태라 아내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겠다. 형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일에 바빠 아내에겐 도통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넘어질 뻔한 아내를 그놈이 얼른 달려가 부축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아내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웃기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던 저는 즉시 달려가서 그 남자를 밀치며 화를 냈습니다. 제 아내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전 그냥 수영씨가 넘어질 뻔해서 잡아준 것뿐인데. 그럼 다시 일어섰을 때 손 떼야지. 어깨는 왜 감싸는데? 이 자식, 너 전부터 거슬렸어.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내한테 흑심 있지? 아닙니다. 오해예요. 남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는데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승혁 씨는 그냥 날 도와준 것뿐인데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사과해. 뭐? 사과하라고? 내가 이 자식한테? 뭐야 당신? 당신도 이 자식한테 마음 있는 거야? 그래?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승혁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더러운 상상을 해? 더러운 상상하게 만든 게 누군데? 애초에 원인 제공은 당신이랑 이 자식이 했잖아. 아내가 아픈 후 거의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지켜보던 다른 병실분들이 말려서 더는 말다툼이 격해지진 않았는데요. 그만큼 아내와의 감정적인 거리감은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해 그런 아내를 모른 척했죠. 솔직히 아내에 대한 보상 심리가 커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자기를 병구안하면서 얼마나 개같이 고생했는데 그런 나를 몰라주고 다른 놈 편을 들어줘? 이런 우습고 유치한 마음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아졌고요. 결국 완치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러 퇴원 판정까지 받게 됐어요.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냥 쉽게 얻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기적을 손에 넣기까지 5억에 가까운 빚과 어머니의 목숨, 그리고 제 청춘을 바쳐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를 완치시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둘이 예전처럼 오순도순 살아갈 생각에 꿈에 부풀었죠. 또 그 아주머니 아들놈도 더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것만 같더군요. 그러나 모든 건 제 헛된 희망사항에 불과했어요. 우선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 고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픈 아내를 그런 골방에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분에게 부탁해 아내만 당분간 그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죠.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한편 아는 형님 가게 일을 계속 도왔고요. 그런데 며칠 뒤 친척분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철현아, 어쩌면 좋냐? 네 저가 안 보인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텐 따로 연락 없었지? 동네를 다 뒤져봐도 안 보여. 경찰서에 물어봐도 따로 사고 접수된 건 없다고 하고 짐을 전부 싸들고 간 걸로 보아 아예 작정하고 나간 것 같다. 어쩐지 마음이 영 딴 데 있는 것 같더라니. 아내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요. 취업도 가게 일도 미뤄두고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지내던 고시원 쪽으로 아내가 보낸 편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엔 아내의 서명이 담긴 이혼 소장이 담겨 있었죠. 우리 이혼하자. 미안해. 다신 나 찾지 마. 그 간결한 편지글이 제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근 10년을 헌신한 나에게 아내가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내가 보낸 편지엔 낯선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죠. 이소영 나와! 나오라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얼마나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을까요? 잠시 후 굳게 닫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긴 왜 온 거야? 내 편지 못 받았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렇게 갑자기 이혼 통보라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긴 한숨을 내셨어요. 미안해. 나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한 번만 더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죽다 살아났는데 전처럼 똑같이 살 순 없잖아.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뭐? 새로운 삶? 웃기고 있네.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그 병실 아주머니 아들놈? 그 자식 맞지? 그 자식이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든? 그러자 아내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여자 같아? 말했잖아. 그냥 이제라도 진정한 나를 찾아 살고 싶을 뿐이야. 그놈의 자아 찾기 내 옆에서 하면 되잖아. 굳이 나랑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뭔데? 나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빚을 5억이나 져가면서 당신 병고 안 했지? 이제야 당신이랑 둘이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미안해. 나도 이런 결정 내리기까지 고민 많이 했어. 당신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냥 하루빨리 나를 잊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 그 편이 당신한테도 더 나을 거야. 아내의 말에 심장이 소금에 절여진 듯 쓰라렸어요.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분노가 전신을 휩쓸었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됐고, 당신 당장 나 따라 나와. 어서! 저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내의 뒤로 또 다른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병실 아주머니 아들놈이었죠. 이 집이 누구 집인가 했는데 이 새끼 집이었어? 이렇게 둘이 살림까지 차려놓고 바람난 게 아니라고?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그대로 남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자 남자 역시 주먹을 날려 반격했는데요. 운동신경이 좋았던 저는 그대로 피한 뒤 발을 뻗어 다시 남자의 복부를 쳤죠.
남자는 배를 끌어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네요. 그러자 아내가 달려와 절 현관문 밖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그래? 이 사람하고 나 그런 더러운 사이 아니야. 그냥 마음 맞는 친구일 뿐이라고. 뭐? 친구? 태어나자마자 이 새끼 있는 곳으로 달려온 주제에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무슨 유부녀가 남편 버리고 남자인 친구랑 같이 동거를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래! 저는 눈에 불꽃을 담은 채로 아내를 노려봤어요. 당신 진짜 이 새끼 사랑해? 10년 가까이 아픈 당신 곁에서 지켜주고 병구 안 했던 나보다 이 새끼가 더 좋냐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죄책감으로 허물어졌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갑자기 아내의 등 너머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병실 아주머니였죠. 저는 헛웃음을 치면서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도 같이 계실 줄 알았어요. 당신 아들이랑 우리 집사람 눈 맞은 거 다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부모로서 옆에서 말리진 못할 망정.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녀 사이라는 게 어디 믿음이나 정만으로 되는 건가요? 둘이 좋다는데 서로 없으면 죽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 그쪽도 못나게 굴지 말고 이쯤에서 물러나요. 마침내 아주머니의 입에서 아내의 외도를 인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지만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뭐라고요? 내가 왜 물러나야 하는데? 난 절대 이혼 못해줘.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고집 부려봤자 수영 인턴은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애는 이미 우리 아들한테 몸과 마음을 다 줬다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전해 들으니 눈앞에 벌개졌어요. 저는 이새를 악물며 아내를 돌아봤는데요. 아내는 그때까지도 하얗게 질린 채로 아주머니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옆 시야로 아주머니가 아내를 향해 뭔가 눈짓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 눈빛에 반응해 고개를 떨구더군요. 미안해, 여보.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나 이 사람하고 승혁 씨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당신이 알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끝까지 감추고 이혼하려고 한 건데 미안해. 그러니까 이만 나 놔주라. 아내는 갑자기 자신의 바람을 순순히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아내에겐 외도 외에 뭔가 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죠. 어찌됐든 난 이혼만큼은 절대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나랑 같이 가자.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자 둘이 다가와선 저를 막아서더군요. 아내 역시 제 손을 뿌리치고 얼른 그 모자 뒤로 숨어버렸고 말이죠. 그 모습에 남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소리쳤어요. 봐! 수영인 당신이 아닌 나를 선택했어! 남자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지금 이거 가택 침입인 거 알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남자는 정말 신고할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결국 저도 그쯤에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당사자인 아내가 저를 따라 나서지 않겠다 버티니 저도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막상 그 집을 나와서도 도통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앞 골목에 몸을 숨기고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죠. 아내 혼자 밖에 나오는 일이 생기면 그때 따로 둘이서만 조용히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컴컴해질 때까지도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열릴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 저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아주머니 그리고 그 아들까지 셋이 우르르 나오더군요. 아내는 겁을 집어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는데.
걱정 마. 넌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고받는 아내와 아주머니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몰래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셋이 지상 주차장에서 차를 타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요. 때마침 손님을 내려준 택시가 있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네요. 차는 시내를 지나 굽이굽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기사님이 더는 못 들어간다는 걸 요금을 따따블로 주겠다 설득하고 간신히 쫓아갔네요. 한 2시간을 좋게 달렸을까요? 아내를 비롯한 3사람이 도착한 곳은 웬 수련원 같은 건물이었어요. 산속에 이런 커다란 건물이 왜 있나 어리둥절해하며 택시에서 내렸죠. 기사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가는 차비도 따따블로 드릴 테니까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택시 기사님에게 신신당부하고 3사람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방이 어두컴컴한데 복도 맨 끝에 있는 문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더군요. 아내도 이 안으로 갔겠구나 싶어서 조심조심 다가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기절초풍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잠깐 정신을 놨던 것도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게 눈앞의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둑한 강당 안에는 이상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자가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여자들의 몸을 거리낌 없이 만지며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방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춤추는 여자들 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아내는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남자의 앞에서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잘못 본 게 분명해. 저게 집사람일 리가 없어. 입술을 깨물며 도리질 쳤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중년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모두 아가님과 교주인 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걸 잊지 말고 평생 나에게 충성해야 한다. 너희 병도 고통도 내가 없었다면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아내가 무릎을 꿇고 2손을 모으며 그 남자를 향해 경배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가님 그리고 교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몹쓸병에서 나을 수 있었던 건 다 아가님과 교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평생 2분께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교주라 칭하는 그 중년 남자의 뒤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는데요. 그 안엔 병실 아주머니와 그 아들놈도 같이 있었어요. 너무나 뿌듯한 표정으로 교주와 아내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이제 모든 진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죠. 아내는 그 인간들의 꼬임에 넘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린 겁니다. 병이 나은 것도 다 사이비 교주의 공이라며 감사하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아내를 보고 저는 깊은 배신감과 허탈함에 휩싸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안으로 뛰쳐들어가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아까 낮에 아주머니 집에서처럼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았어요. 저는 혼자였고 저들은 수십 명이었으니까요. 고민하던 저는 다급하게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벌어지는 괴이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필요한 장면을 다 찍었을 때였어요. 벼랑간 핸드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울리기 시작했죠. 제가 하도 안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택시기사님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어요. 누구냐? 침입자다! 잡아라! 교주의 외침에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제게 몰려들었고요. 저는 바로 뒤돌아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 밖을 지키고 있던 신도들이 합세해 옴짝달짝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란 생각에 그냥 강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교주에게로 달려갔죠. 이 개자식! 아팠던 여자들이고 대체 뭐하는 짓이야? 뭐? 네 은혜로 사람들의 병이 나? 병원 덕분이지 뭔 개소리야! 헛소리로 사람들 현혹하는 거 그만두고 당장 내 안에 풀어줘! 저는 그대로 교주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중년 남자에 불과한 교주는 제 주먹 한 방에 바로 나가 떨어졌고요. 온몸을 바르르 떨며 기절해버렸죠. 그러자 아내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세상에, 교주님! 당신 미쳤어? 대체 뭐하는 짓이야? 아가님의 대리자인 교주님을 때리다니! 이러다 아가님의 분노로 내가 다시 죽을 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아내는 완전히 세뇌되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부여잡고 고함을 질렀죠. 제발 좀 정신 차려! 아가님이니 뭐니 뭔 헛소리라는 거야? 나한테 바람핀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키려던 게 고작 자기를 교주라고 칭하는 이따위 사이비였어? 사이비라니? 당신도 아가님의 교리를 알게 되면 그런 말 못할 거야. 그분은 진짜 존재해. 내 병이 나은 게 그 증거라고. 저는 어떻게든 아내가 제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죠. 아내와 말씨름을 하는 사이에 신도들이 하나둘 저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분노와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도망갈 길을 모색했지만 이미 사방이 신도들로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냥꾼처럼 그렇게 절 옥죄어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아이 손님,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름 아닌 택시기사님이었죠. 기사님의 목소리를 듣자 마치 희미한 빗줄기가 어두운 방안을 가르는 듯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사님, 저 금방 갈게요. 택시에 시동 좀 걸어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외쳤고 동시에 옆에 있던 신도 한 명을 붙잡아 사람들을 향해 던졌어요. 일순 포위망 한쪽이 허물어졌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당 문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몇몇 신도들이 절 붙잡으려 했지만 간신히 몸을 비틀어 빠져나올 수 있었죠. 밖으로 나가자마자 택시에 올라탔어요. 택시기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엑셀을 밟았고요. 뒤따라 나온 신도들이 그런 저희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죠. 그때 건물 밖으로 아내가 사람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택시 창문을 열고 절박하게 외쳤죠. 여보, 제발 나랑 같이 가자. 이 미친 사람들한테서 도망치자고! 하지만 아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절 외면했어요. 옆에서 아주머니와 그 아들놈이 잘했다는 듯이 아내를 감싸고 돌았죠. 저는 욕지기를 삼키며 다시 창문을 닫았고요. 기사님은 한층 더 속도를 올려 뒤쫓는 신도들을 따돌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죠. 기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 대체 저놈들은 다 뭡니까? 이 산속에 뭔 놈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어? 자세한 건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경찰서란 말이 나오자 택시기사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더욱 빠르게 속도를 올리더군요. 경찰을 만나자마자 바로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 사이비 집단에게 단단히 세뇌되어 있으니 빨리 구해달라고 했죠.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웬걸 이미 눈치를 깐 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내를 볼 수 없었어요. 아내는 유일한 연락수단이었던 핸드폰마저 없애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쯤 되니 경찰도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되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악한 무리들이 또 어디선가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걸 생각하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나서게 만들어야 했죠. 저는 몇몇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제가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그중 연락이 온 취재팀과 함께 그 사이비 단체의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런 쪽으로 경험이 많아서일까요? 경찰보다도 더 빠르게 그 사이비 단체의 행방을 알아냈어요. 알고 보니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그 사이비 단체가 빠르게 확산 중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과 젊은 여자들이었죠. 제작진은 잠입 취재까지 해가면서 그 사이비 단체의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어요. 알고 보니 그 교주란 작자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도 못할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신도들을 착취해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자기한테 반항하는 사람들은 메타작을 해가면서 엄하게 다스렸죠. 자기를 거스르는 건 곧 신을 거스르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당연히 방송이 나간 뒤 큰 반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중들은 앞다퉈 그 사이비 단체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고요. 언론까지 나서기 시작하자 경찰도 재수사를 시작했어요. 결국 얼마 못 가 그 교주와 중심 신도들은 경찰들에게 붙잡혀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죠. 지리한 재판 끝에 교주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피해자였던 이들은 대부분 풀려나 일상으로 돌아갔네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의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저를 원망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다 망했어. 아가님의 은혜로 이제야 건강해져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아가님의 저주로 난 다시 병에 걸릴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아직도 아가님이니 뭐니 그따위 헛소리를 믿고 있는 거야? 당신도 방송 다 봤잖아. 그 교주란 놈은 신의 대리자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사이비 범죄자일 뿐이라고. 그분을 모욕하지 마. 그 방송은 다 조작된 거란 말이야.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동안 아픈 당신 수발 들던 나랑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신이 이럴 순 없는 거 아니야? 그쯤 되니 저도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내와는 두꺼운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그마저도 거부했죠.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고요. 아내는 빚 5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해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제가 잃은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몇몇 신도들은 제게 앙심을 품고 제가 사는 고시원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하고요. 길 가던 저를 납치해 폭행하려고도 했습니다. 하루도 맘 편히 집 밖을 나설 수 없었죠. 괜한 짓을 한 건가 후회도 많이 했어요. 이미 세상의 관심은 식은 지 오래라 제 고통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요. 벌써 40줄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변변한 재산은커녕 집도 차도 없었죠. 가진 거라곤 아내의 병고안을 하느라 진 5억의 빚뿐이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어요. 허무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빚을 갚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다가왔죠. 그래서 유일한 의지처였던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어요. 주위에서 말리기도 했고 사실 저 자신도 불안했지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인지 오히려 배짱이 생기더군요. 초반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점차 자리 잡을 수 있었네요.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빚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5억 원을 모두 청산한 순간, 와, 그때 그 해방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드디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기분이었죠.
아내를 다시 만난 것도 그쯤이었어요. 거래처 관계자들과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아보니 아내였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망설이다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내를 만났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동안 겪었던 배신과 상처가 떠올라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4년 만에 왜 보자고 한 거야? 이제 와서 내가 다시 보고 싶어진 건 아닐 테고. 제 뾰족한 대꾸에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나 이제 완전히 제정신이야. 교주님, 아니 그 사기꾼 새끼가 감옥에 가고 방송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을 땐 솔직히 인정하기가 힘들었어. 그걸 인정하면 난 사이비에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치만 당신 떠나고 나서 뒤늦게 정신이 들었어.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한심한 사이비 종교도 신도 아니고 당신뿐이란 걸.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후회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 하지만 그토록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지금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우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여보, 제발. 누가 여보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난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 지웠어.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저를 붙잡고 아내가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이렇게 가지 마. 응? 당신한테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나 무슨 짓이든 할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내가 그 5억 빚 갚느라 죽을 똥 살똥할 땐 거들떠도 안 보다니. 왜?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니까 이제야 좀 아쉬워? 저는 아내를 매몰차게 밀어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울던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리더군요. 결국 저는 다시 그 카페로 돌아갔는데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그 빌어먹을 아주머니와 아들이 함께였죠. 그래, 찔러보니 어떻디? 넘어올 것 같아? 아주머니의 물음에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단호해요. 그래도 살맛대고 살던 부부인데 좀 더 찔러보자고. 수영이 너비에서 수년 동안 병구안하고 몇 억 빚까지 졌던 놈인데 그놈 돈이 있어야 우리 교주님이 보석금 내고 다시 나올 수 있어. 어떻게든 꼭 꼬셔야 한다고. 알겠지? 네, 염려 마세요. 교주님을 위해서라도 힘낼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삼 사이비 종교단체의 쇠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가 시리도록 실감했네요. 아내는 그 지경이 되고도 아직도 그 쇠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저를 한 번 더 이용하려고까지 했죠.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올라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문을 힘차게 열고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뒤돌아봤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주머니와 그 아들은 황급히 눈치를 살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급하게 뭐라도 변명하려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서, 아니 들을 가치도 없어서 저는 달려가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더는 네 개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몇 년 만에 날 찾아온 이유가 고작 이거야?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그 사이비 교주놈 허수아비에서 벗어날 거냐고? 지금 네 꼴을 봐.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아내는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엔 아주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이 미친 여자! 내 아내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내 돈까지 넘봐? 그때 그 교주놈 감옥에 쳐넣을 때 너도 같이 쳐넣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당신이 이 여자한테 한 말 죄다 녹음했어. 이대로 경찰서로 가서 고발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잠시만요. 일단 진정 좀 하고. 진정하긴 뭘 진정해! 저는 제 팔을 붙잡는 아주머니를 밀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놈이 씩씩거리며 제 멱살을 잡더군요. 봐줄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그 아들놈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놈은 한 대 맞자마자 바닥에 뻗어 고통스러워했지만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패였고 저를 기만한 범죄자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그 세 사람을 경찰에 넘겼어요.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대단한 처벌을 받진 못했는데요. 셋 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겁에 질렸는지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저를 기만한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든 사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었죠. 고민 끝에 저는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주머니와 그 아들놈 그리고 제 아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부탁했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파헤치라고 말입니다. 사무소 직원들은 몇 달간 그들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했고요. 그 결과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와 그 아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신도들을 모집하며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감옥 간 교주의 대리자라는 등 사기를 치면서 이미 무고한 사람들을 착취해 어느 정도 재산까지 불려뒀더군요. 저는 또 한 번 언론에 그 인간들의 만행을 제보했고요. 경찰에도 한 번 더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발뺌할 방법이 없었죠. 아주머니와 그 아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요. 이전 교주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끈떨어진 연신세가 된 아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나 봐요. 한 번 더 저를 찾아와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여보, 이젠 정말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태였어요. 한때는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은 이미 배신과 상처로 짓밟힌 뒤였습니다. 몇 번이고 아내에게 속아왔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당신이 이제 와서 정신 차린들 이미 버스는 떠났어.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가 너무 깊어. 그러니 그만 가. 다신 보지 말자. 아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이 아내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결심이 섰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상처와 고통은 이제 추억 속에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만 보기로 결심했죠. 그 덕분일까요? 사업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고요. 지금은 제법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어요. 요즘은 아내 그리고 자식놈들과 같이 주말마다 여행 다니는 게 최고의 낙이랍니다. 최근에 전처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파출부로 일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재혼에도 실패한 모양이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인 만큼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비밀로 조용히 묻어두려고 합니다. 이젠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